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10분 잘 쉬셨는지요? 네, 길진 않네요. 자, 그 앞서 시간에서 배웠던 것들을 잠깐 생각해 본다면, 네, 구글 클라우드의 모든 리소스는 뭐 프로젝트를 통해서 관리가 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콘솔을 통해서 액세스할 수 있다.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려면 클라우드 SDK를 받아 설치해야 되는데, 예, 다운받아 설치를 해야 되지만 클라우드 쉘이라는 걸 통해 시게 되면은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네, 이 정도 기억하시면 첫 번째 세션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간부터는 구글 클라우드의 여러 서비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가상 머신, 컴퓨팅 엔진과 스토리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가상 머신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머신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드웨어를, 컴퓨터 장비를 가지고 와서 사용한다.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나 아니면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시면 처음에 설치하고서 뭘 연결하시나요? 물론 전원 케이블 물론 당연히 연결합니다. 없으면 안 들어갈 테니까. 그 다음에 꼽는 게 네트워크를 이제 보통 꼽게 되죠. 뭐 랜선을 요즘에 랜선 꼽는 경우도 많지는 않을 수 있겠네요. 와이파이를 많이 사용하니까. 하지만 어쨌든 네트워크라고 하는 환경 내에 연결이, 그러니까 네트워크라는 환경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또는 네트워크 환경 내에 내가 사용하는 버추얼 머신, 컴퓨팅 환경이 돌아가는구나 라는 거를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우드는 물리적인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네트워크 환경에 버추얼 머신을 설치한 다음에 랜선을 꼽는 과정이 없을 거잖아요. 와이파이를 잡는 과정도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는, 가상적으로 처리하는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하는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해요. VPC라고 줄여서 많이 얘기하고요. 클라우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VPC라는 용어를 많이 안 들으셨거나 그게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쉽게 생각하시면 가상의 네트워크 환경, 집을 예를 들자면 뭐 인터넷 공유기 환경 내에 여러 개의 컴퓨터들이 붙어 있는, 랜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또는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회사로 비즈니스로 좀 확장이 되면 조금 더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VPC다. 네트워크 환경이구나. 컴퓨터가 버추얼 머신에 동작하려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구나. 클라우드에서는 어떻게 연결하지? VPC를 통해서 하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전통적인 네트워크 연결 환경이에요. 왼쪽도 뭐 하나의 데이터 센터, 오른쪽도 하나의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접속을 하는 과정입니다. 네트워크로. 그리고 하늘색과 연두색의 그 박스 안에 컴퓨터가 뭐 세대가 이제 세대씩 보이죠. 실제로 이제 버추얼 머신을 두게 되면 아마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환경 내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박스의 상단에 보면 네트워크 네임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보면 뭐 10.0.1.0 오른쪽에 있는 거는 10.0.2.0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네트워크 대역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생각해 보면 뭐 왼쪽을 집이라고 생각하고 오른쪽을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구글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만약 구글 데이터 센터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왼쪽은 인터넷 공유기 안에 여러 대의 노트북과 PC가 설치된 환경인데 집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와 오른쪽에 있는 구글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가 서로 분리되어 있겠죠. 당연히 서로 다르겠죠. 제 컴퓨터에서 구글에 있는 여러 환경에 마음대로 접속할 수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분리되어 있고 그 분리되어 있는 부분을 네트워크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또 네트워크 대역이 서로 다르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네트워크가 서로 이제 대역이 다른 경우에는 직접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연결할 수 있는 뭔가 브릿지가 필요하게 되고, 그 브릿지가 여기 가운데 나와 있는 라우터라고 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하나의 네트워크 대역에서 다른 네트워크 대역으로 연결되는 게 이제 라우터라고 부르죠. 뭐 조금 제가 너무 네트워크 관련해서 좀 딥하게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네트워크 환경을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을 너무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네트워크가 서로 다르고 둘 사이를 라우터로 연결하게 되는구나. 그럼 네트워크 대역이라는 게 있겠구나. 네,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브라우저에서 접속을 하시게 되면 뭐 여기 지금 예에서는 따따따 example.com이 있지만 뭐 따따따 google.com이 될 수 있고 따따따 facebook.com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 이름, URL명, 호스트명을 가지고서 입력을 하게 되면 실제로 해당 네트워크 대역으로 가죠. 예, 그럴 때 이 호스트명, 알파벳으로 있는 호스트명을 실제 IP로 바꿔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DNS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터넷 환경을 어떻게 보면은 좀 아주 심플러파이해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트워크 대역이 있고 서로 네트워크 대역이 다르다. 둘 사이는 네트워크로 연결한다. DNS가 있다. 사실은 이제 이 간단하게 만든 이 물리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VPC에서는 어떻게 구축을 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구글 클라우드는 이런 네트워크 환경을 가상의 네트워크 환경을 위해서 VPC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글로벌 VPC라고 불러요. 뭐 일반적인 그냥 VPC라고 불러도 될 텐데 굳이 저희가 이제 글로벌 VPC라고 부른다는 거죠. 네. 우선은 이제 먼저 VPC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이제 오른쪽 그림의 상단에 인터넷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 밑에 지금 글씨가 좀 보이시나요? 예, 라우터라고 되어 있죠. 예, 라우터라는 게 아까 설명했다시피 서로 다른 네트워크 대역 간에 서로 연결할 때 라우터를 쓴다라고 했었잖아요. 서로 다른 네트워크 대역이라는 얘기는 외부로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내부 간의 통신이 아니라 외부로 나간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하고 연결은 라우터를 통해서 하게 된다. 네,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VM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 VM들이 있는 위치가 보면 두 개가 쪼개져 있어요. 예, 쪼개져 있고 왼쪽은 US 웨스트, 오른쪽은 US 이스트가 돼 있죠. US 웨스트와 US 이스트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설명드렸던 리전입니다. 리전, 데이터 센터의 위치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US만 나왔지만 오른쪽에 있는 만약에 US 이스트가 서울 리전이 될 수 있어요. 서울 리전이. 예, 그러니까 서로 다른 데이터 센터 리전이란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VPC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네트워크 환경 VPC인 거고, 뭐 라우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공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여러분들이 크게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크게 신경을 안 쓰세요, 사실은. 네. 다만 이제 이렇게 내부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하나 설명드리면 왜 글로벌 VPC라고 부르느냐를 설명을 드리면, 예, 이렇게 US 웨스트, US 이스트 또는 US 웨스트 서울 리전이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서로 다른 네트워크 대역을 쓰게 되고 서로 연결이 좀 복잡해요. 예, 연결이 쉽진 않아요. 근데 구글의 VPC는 이런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들을 묶어서 마치 하나의 데이터 센터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데이터 센터를 묶는다. 글로벌이죠. 예, 그리고 그걸 네트워크를 만든다. VPC인 거죠. 그래서 그게 글로벌 VPC가 되는 거고, 통상 클라우드 환경의 VPC들은 어떤 특정 리전의 네트워크 환경을 VPC라고 부른다면 저희는 모든 리전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리전의 데이터 센터를 하나로 묶어서 네트워크로 관리하는 글로벌 VPC의 개념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장점은,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많이 서비스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크게 장점을 느낄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해외 서비스를 많이 하게 되고 또는 글로벌하게 로드 밸런싱과 이제 페일오버 같은 거, 가용성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글로벌한 액세스가 많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럴 때 글로벌하게 다른 데이터 센터를 접속할 때 과정이 복잡하다면 어려움이 많겠죠. 근데 구글의 글로벌 VPC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쓸 필요 없이 어떤 리소스가 어느 리전에 있는지 신경 쓸 필요 없이 하나의 VPC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글로벌 VPC 개념입니다. 조금 더 이제 딥하게 내려가 보면 뭐 그림이 좀 복잡한데 뭐 이 부분을 뭐 전부 다 이렇게 너무 보시려고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가로로 돼 있는 이 연두색의 그림들이 리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리전들, 유럽에 있는 리전들,
아시아에 있는 리전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예, 글로벌하게 보이고 있죠. 원래는 물리적으로 따지면 저게 큰 개념일 거예요. 데이터 센터에 예, 그 안에 뭔가 네트워크들이 있거나 이렇게 될 텐데 구글의 글로벌 VPC는 여러 리전들을 하나로 묶어서 논리적으로 하나의 VPC를 제공하다 보니까 이 리전들을 묶어서 마치 하나의 VPC처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게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로로 되어 있는 것들, 네트워크 PROD, 네트워크 뭐 투, 데브, 콥 등등이 있죠. 요게 하나의 VPC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통상적으로는 보통의 경우는 VPC를 하나만 쓰죠. 하나만 쓰면 돼요. 하나만 쓰면 되고 그래서 그 하나 내에 여러 개의 리전들을 넣어서 그걸 마치 하나의 네트워크인 것처럼 VPC인 것처럼 사용하시게 돼요. 예, 그 개념이고요.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뭐 네트워크를 좀 나눠서 쓰고 싶다, 여러 개를 분리해서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나온 것처럼 세로로 된 줄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뭐 투, 데브, 콥 등등의 이름을 붙여가면서 여러 개의 논리적인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물리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분리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논리적인 VPC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한다. 그게 세로로 되어 있는 줄 하나하나인 거고요. 보통의 경우는 하나를 사용하면 되지만 만약에 좀 회사가 크고 조직이 커져서 네트워크를 나눠서 분리해서 관리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데 각각의 네트워크 하나하나가 다 전 세계의 리전들을 다 묶는 글로벌 VPC라는 거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A와 B를 연결하는 이 부분이 데이터 센터가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실제로 통신을 해보면 인터널 통신인 거다. 네, 내부 그 데이터 센터 간 통신인 것처럼 통신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오히려 반대로 예, CED처럼 네트워크가 분리된 경우는 예, 같은 리전임에도 불구하고 뭐 외부로 통신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예, 그 부분은 크게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A, B 구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전이 달라도 외부 통신이 아니라 내부 통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VPC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구글 클라우드 프로젝트의 클라우드 프로젝트라는 게 클라우드 프로젝트 예, VPC가 지금 이제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프로젝트는 리소스를 관리하는 어떤 이제 논리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리소스들을 관리하는 리소스를 담아놓기 위한 논리적인 단위. VPC는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프로젝트 하나에 VPC 네트워크 하나를 써서 사용을 해요. 네, 그 얘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근데 앞서 보셨던 그림처럼, 네, 요 그림처럼 네트워크를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기는 있다. 네, 간혹 사용하기도 한다. 네, 그 의미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VPC 네트워크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예, 이걸 통해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리소스에 대한 관리적인 부분들을 독립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VPC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리소스들 간의 네트워크 연결을 서로 분리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프로젝트와 VPC의 개념이 어느 정도 이제 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구글 클라우드의 그 VPC가 글로벌하게 되다 보니까 그 리전 안에 여러 개의 존들이 있는데 여러 개의 존들은 네, 하나의 서브넷으로 묶이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이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하셔도 되기 때문에 예, 큰 뭐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제 다른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다가 넘어오신 분들은 예, 요 서브넷과 존의 단위가 저희는 조금 더 크게 되어 있어요. 크다는 얘기는 존들이 각각의 서브넷이 아니고 하나의 여러 개의 존이 하나의 서브넷으로 묶이는 개념이다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VPC에 대한 내용 설명드렸고요. 예, 뒷부분에 뭐 조금 더 다른 이제 차원의 다른 측면의 VPC 내용 설명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컴퓨터 엔진, 버추얼 머신에 대한 얘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사실은 뭐 데이터 분석 서비스, 머신러닝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는 역시나 예, 버추얼 머신이나 컴퓨터 엔진일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컴퓨터 엔진, 버추얼 머신만이 아니라 서버리스 기반의 서비스도 많이 사용하시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동작하는 환경들을 아마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컴퓨터 엔진이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엔진은 예, VM이에요. 버추얼 머신이에요. 네, 그래서 CPU 제공하고 메모리 제공하고 디스크 제공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버추얼 머신 환경, 컴퓨팅 환경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게 되는데 그 네트워크는 VPC가 되겠죠. 예. 그래서 컴퓨터 엔진을 사용하시게 되면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제공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는 그러니까 버추얼 머신을 예를 들어서 CPU 아주 고성능 CPU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CPU는 좀 고성능이 아니어도 되는데 메모리가 좀 커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맞게 여러 가지 버추얼 머신 유형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게 첫 번째 그 줄에 나온 머신의 유형이라는 의미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버추얼 머신 형태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디스크를 제공하고 디스크는 자기 디스크, 매그닛 디스크, HDD, 그 다음에 메모리 기반의 디스크, SSD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디스크 연결들을 상당히 유연하게 할 수 있어요. 구글 클라우드는 이런 것들을 상당히 유연하게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디스크의 크기를 변경한다거나 디스크를 붙이거나 뭐 떼고 하는 과정들이 다운타임 없이 VM을 죽일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메타데이터 또는 이제 시작 스크립트, 버추얼 머신을 관리하거나 또는 버추얼 머신을 뜰 때 어떤 초기화 작업 같은 거 하고 싶다. 그럴 때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부가적인 정보를 넣거나 또는 시작 스크립트를 통해서 초기화 작업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 정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터 엔진은 초단위 가금이 되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세밀하게 과금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속 사용 할인, 약정 사용 할인이 다 됩니다. 그리고 버추얼 머신을 임시로 많이 저렴하게 사용하고 싶을 때 선점형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커스텀 머신의 유형,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뭐 CPU와 메모리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버추얼 머신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클라우드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 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여러 대라는 의미는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단지 소수의 사용자가 아니라 많은 사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이게 되면은 부하가 많이 받을 거잖아요. 부하가 많이 받게 되면은 버추얼 머신을 여러 대를 준비하거나 또는 뭐 리소스를 크게 하거나 이런 작업들이 필요할 거고 클라우드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유연하게 제공하죠. 그래서 증설할 방법이 뭐 버추얼 머신의 사양을 높여서 CPU 높이고 메모리를 높여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오른쪽에 보는 그림처럼 여러 개의 작은 인스턴스들을 묶어서 여러 개를 통해서 제공하는 소위 말하는 수평 확장, 스케일 아웃 형식의 확장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확장은 당연히 스케일 아웃 같은 경우에는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통해서 인스턴스 수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토 스케일링 기능이고요. 참고로 얘기하면 이 용량을 키우는 부분들을 이제 그 수직 확장 스케일업이라고 하는데 스케일업은 당연히 CPU와 메모리를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운타임이 생기기 때문에. 하지만 스케일아웃 형식의 머신을 추가하거나 줄이는 경우는 자동화가 가능하죠. 머신을 띄웠다가 내렸다가 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늘면 인스턴스의 수를 계속 이렇게 늘려가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또 반대로 줄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스토리지를 디스크를 붙였다 뺐다 뭐 증설하고 이런 게 쉽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두 개를 물리적으로 분리해 놨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못 느끼십니다. 여러분들은 디스크가 떨어져 있는지 붙어 있는지 못 느끼지만 그 못 느끼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떨어져 있지만 그 사이에 밴드위스가 엄청나게 높고 빠르기 때문에 사실 못 느껴요. 하지만 제가 그런 부분들을 분리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VPC 기능 중에서 첫 번째는 이제 컴퓨터에 연결되는 네트워크 기능을 설명을 드렸었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하나의 네트워크 내에서 통신이 되게 하는 부분들 또는 외부의 네트워크가 통신이 되기 위해서 하는 기능이 제공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외부로 통신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라우터 같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 라우터도 물론 이제 알아서 제공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부가적으로 이제 이 VPC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네트워크를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 그 회사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 구성한 다음에 그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사용하죠? 방화벽을 보통 사용하죠. 그러면 VPC도 그런 방화벽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VPC에는 기본적으로 방화벽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포트를 열 건가 말 건가, 어떤 특정 장비의 IP를 열 건가 말 건가 이런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게 방화벽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네트워크를 하나를 사용하지만 보통 하나를 사용하지만 기업이 좀 크면은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는 네트워크를 이렇게 공동으로 관리하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두 번째랑 세 번째 나온 내용처럼요. 세 번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트워크가 서로 분리되어 있으면 그 네트워크를 직접 점대점으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둘 사이에 통신이 자유롭게 돼요. 이렇게 네트워크 간에. 예. 그럼 문제가 없겠죠. 근데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지면 네트워크 만약에 3개, 4개, 5개가 된다면 예, 이 점대점 연결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예, 정말 N-대-N이죠. 5대5 연결을 해야 되죠. 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 쉐어드 VPC라는 개념을 제공해요. 5개의 네트워크가 서로 하나의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공유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될 수 있게 쉐어드 VPC라는 개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연결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까지가 네트워크의 기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요청에 대한 처리를 생각해 볼게요. 아까 오토 스케일링 얘기했었잖아요. 사용자가 많아지면 버추얼 머신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예, 그런 부분들에서의 중요한 점은 요청이 하나가 들어오면 그 요청이 여러 개의 VM으로 분산이 돼야 돼요. 로드 밸런싱이라고 하죠. 예, 보시는 그림처럼 예, 왼쪽에 클라이언트가 웹서버로 붙을 때 저렇게 하나 붙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스케일 아웃에 의해서 버추얼 머신이 늘어나게 되면 오른쪽처럼 네, 그러면 누군가 진입 지점은 하나인데 뒤로 분산은 나눠주는 이런 기능이 필요하겠죠. 그게 로드 밸런싱 기능이고요. 그 로드 밸런싱 기능은 구글은 그것도 글로벌이에요. 그래서 여러 데이터 센터에 있는 버추얼 머신들을 로드 밸런싱 할 때 로드 밸런서를 리전별로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단일한 글로벌 로드 밸런서를 하나만 딱 두면 그게 모든 리전에 있는 버추얼 머신들 간의 로드 밸런싱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글로벌 로드 밸런서의 기능이고요. 뭐가 좋을까요? 일단 편하겠죠. 관리가. 여러 개의 로드 밸런서를 내가 일일이 관리하는 것보다 하나만 두게 되면 얘가 여러 개의 리전에 있는 자원들을 다 분배해 준다. 되게 편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주게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사용자가 뉴욕에 있으면 가장 가까운 버추얼 머신에 붙이고 싶다. 가장 가까운 리전에 접속하고 싶다. 예, 이 글로벌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로드 밸런서는 사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글은 여러 가지 로드 밸런서를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 나온 거는 하나의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좀 큰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글로벌 로드 밸런서인데 그게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HTTP 로드 밸런서가 있고 그 TCP 통신을 위한 뭐 SSL 프락시 같은 게 있고 또는 TCP 프락시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네트워크 요청, 로컬, 리저널에서 돌아가는 네트워크를 위한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그리고 VPC 내부에서 돌아가는 뭐 인터널 로드 밸런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필요성에 따라서 그에 맞게 믹스 앤 매치로 필요한 기능을 선택하시게 되고요. 예, 뭐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로드 밸런서, 글로벌 HTTP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면 된다 정도로 초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든 화면이고요.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시게 되면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미국에 있는 사용자와 아시아에 있는 사용자가 서로 다르게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로드 밸런서가 알아서 리전별로 분배를 해주고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트워크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이 데이터 센터, 컴퓨팅 환경에서 마지막으로 클라우드로 모든 리소스가 다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사용이 된다면 뭐 이런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클라우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자원들과 클라우드에 있는 자원들과 서로 연결해서 믹스 앤 매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를 연결해주는 네트워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방법은 여기 뭐 5가지 옵션을 얘기했는데 크게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왼쪽에 있는 VPN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돼요. 인터넷을 통해서 가상의 전용선을 연결한다 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파트너 인터커넥트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하는 전용선 서비스예요. 그래서 왜 파트너 인터커넥트냐? 네. 국내에도 보면 ISP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SKT나 KT나 LG 같은 ISP들이 많이 있잖아요. ISP 사업자랑 저희가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 ISP 업체들이 구글의 전용선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각각의 ISP를 통해서 인터넷을, 네트워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접속할 수 있게 ISP를 통해서 이런 전용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름이 파트너 인터커넥트고 여러분들이 전용선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파트너 인터커넥트를 써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VPC 컴퓨터 엔진에 대한 얘기를 마쳤고요. 자,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스토리지는 단지 파일을 저장하는 저장 공간만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이제 유즈 케이스를 나열을 한 건데요. 사용자가 웹서버, 웹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하게 되면 그 뒷단에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여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저장하거나 불러오거나 이렇게 서비스를 하죠. 그런데 그 데이터가 좀 더 많아져서 그걸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백엔드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두고 일로 데이터를 모아서 대시보드나 BI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이런 유즈 케이스가 있을 텐데 그 부분마다 적절하게 필요한 스토리지의 종류가 데이터베이스의 종류가 필요할 거란 거예요. 그래서 앞서 컴퓨터 엔진처럼 여러 가지 스토리지 옵션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보시는 것처럼 디시전 트리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다. 다소 복잡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왼쪽 가장 상단의 왼쪽은 unstructured, 그러니까 파일이나 이런 것들, 동영상 이런 것들은 unstructured 파일의 형태니까 클라우드 스토리를 사용하면 된다. 오른쪽은 structured, 소위 말하는 DB니까 데이터베이스 옵션을 사용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더 내려와서 트랜지션이 필요한 경우냐 아니면 트랜지션이 필요 없는 데이터 분석용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클라우드 옵션 그 기능 중에서 스토리지 기능이 있게 되고 저희가 여러 가지 기능의 스토리지 옵션들을 데이터베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 스토리지이고요.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쉽게 생각하시면 파일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환경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하드디스크의 파일 체계처럼 그렇게 관리하는 건 아니고 마치 거대한 그 파일 공간을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파일을 넣으면 넣은 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스토리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첫 번째 줄에 나왔죠. 고성능, 인터넷 규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인터넷 규모의, 글로벌한 규모의 하나의 하드디스크를 뭐 제공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거고, 주로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저장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 용량이라다 이런 고민들을 하실 필요 없고, 저희가 맞게 계속 용량을 제공하고 암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저장 공간이고,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버킷이라고 하는 단위로 관리가 되고 있고, 그 버킷 오른쪽에 그 표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버킷 안에 이제 컨텐츠들을, 즉 파일들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킷이라고 하는 단위로 관리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버킷 안에 파일을 넣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버킷은 우선 이제 고유한 이름이 필요해요. 버킷을 나타내는 고유한 이름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버킷을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버킷은 말하자면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컴퓨터에 보면 하드디스크가 하나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각각의 하드디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그 단위로, 버킷 단위로 파일을 저장한다. 그래서 다른 버킷이 되면 또 다른 디스크인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는 거죠.
이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 그림인 것 같아요. 요 표인 것 같아요. 스토리지 클래스인데요. 파일들을 많이 저장하게 되면 좋죠. 내가 원하는 만큼 저장할 수 있고 많이 관리할 수 있고 성능도 나오니까 좋죠. 그런데 자,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파일들을 내가 한 1TB를 저장하는데 1TB로 10,000개 정도를 저장하는데 보통 8대2 법칙, 9대1 법칙처럼 많이 쓰는 거는 10% 20%인데 이게 전체 유세지의 80% 90%를 차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나머지는 안 쓰면 이게 스토리지를 차지하고 있으면 공간적으로도 아깝지만 비용이거든요. 그게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백업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게 스토리지 클래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멀티 리저널하고 리저널은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저널 스토리지가 있고 그게 일반적인 스토리지예요. 가장 무난하게 사용하는 처음에 사용하는 스토리지 저장하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니어라인, 콜드라인, 그리고 아카이브, 새로 추가된 기능인데 아카이브까지 여러 단계의 클래스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왼쪽에 있는 것일수록 자주 사용하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10% 20%에 해당되는 데이터 파일들은 이쪽에 저장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니어라인, 콜드라인, 아카이브로 차차 넘기시면 돼요. 그래서 니어라인은 월에 한 번 정도 쓰는 경우, 콜드라인은 분기에 한 번 정도, 아카이브는 1년에 한 번 정도 사용하는 경우는 여기에 맞게 저장하시면 되는데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비용의 문제인 거죠. 리저널 스토리지랑 아카이브 스토리지는 대략 가격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상당히 저렴하죠.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지 않는 파일들을 굳이 다 리저널에 넣고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를 아카이브로 넘기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가격적으로 장점이 있는데 그러면 다 아카이브 저장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죠. 아카이브 스토리지는 자주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스토리지를 만든 거기 때문에 사용을 할 때 액세스하는 비용이 조금 비싸요. 리저널보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또는 반대로 콜드라인 같은 경우는 분기에 한 번인 거예요. 액세스를 자주 하는 경우는 콜드라인 아카이브에 넣는 것보다는 리저널로 옮기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얼마나 자주 액세스할 건가를 생각해서 스토리지 클래스를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넘겨가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저장소이기 때문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를 옮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필요로 하고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저장소다 보니까 구글에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클라우드 스토리를 통해서 서비스되는 기능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빅쿼리 같은 경우에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외부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거나 할 때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활용된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클라우드 스토리지고요. 자, 이제부터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리고 앞서 이제 디시전 트리까지 있었잖아요. 그만큼 선택의 고민이 있다는 거죠. 자, 구글 클라우드의 데이터베이스를 쓰시려면 제가 지금 설명하는 그 말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 이럴 때 이걸 사용하셔라 라고 하는 키워드를 딱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빅테이블이고요. 클라우드 빅테이블. 기본적으로 NoSQL 데이터베이스예요. NoSQL은 SQL을 사용하지 않는 스트럭처드 형태의 데이터,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가 아닌 경우에 보통 NoSQL이라고 하죠. 스키마가 다양하거나 이런 경우에. 그래서 빅테이블은 NoSQL DB다. 아, 그러면 SQL을 사용할 수가 없구나. SQL이 사용되는 건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데이터를 조금 유연하게 저장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NoSQL과 RDB의 일반적인 분류예요. 그런데 빅테이블은 NoSQL 중에서도 대략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HBase랑 호환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예요. 아파치 HBase랑 API적으로 완벽하게 호환이 돼요. 그래서 HBase용 애플리케이션을 저장하고 싶다면 빅테이블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옵션인데요. 액세스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저장하는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고 조회하는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대량의 데이터를 계속 읽어드려야 되고 또 저장된 대량의 데이터에서 빠르게 찾아올 때 인덱싱을 통해서 빠르게 찾아온다. 1억 건의 데이터, 10억 건의 데이터에서 내가 어떤 레코드를 인덱스를 통해서 0.1초 내에, 0.01초 내에 더 짧은 시간 내에 갖고 와야 된다. 이런 경우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는 빅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중에서 가운데 나와 있는 스트리밍, 데이터가 스트리밍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이런 부분에 최적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치 처리,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에도 최적화가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고성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스케일러빌리티, 이 확장성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빅테이블은 컴퓨터의 노드 수를 3개를 쓸 때와 30개를 쓸 때와 300개를 쓸 때 정확하게 10배, 100배의 성능을 내요. 딱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리니어하게 가죠. 그런 부분이 보장되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면 H베이스, 빠른 액세스, 그 다음에 무한 확장성, 리니어한 스케일러빌리티가 필요하면 빅테이블을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SQL, RDB를 말씀드릴까 하고요. RDB는 기본적으로 RDB를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클라우드 SQL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마이시퀄과 포스트그레스 SQL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모든 관리 기능들은 다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건 이제 일반적인 유즈 케이스를 얘기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RDB 사용하시듯이 사용하시면 된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구글 클라우드가 관리해 드립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게 하나가 있죠. 다른 게 하나가 있죠. 네. 스패너. NoSQL도 아니고 SQL, RDB,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형 액세스, 그 다음에 SQL을 통한 액세스를 사용하고 싶은데 확장성이 필요해요. 10노드, 100노드. 네. 우리의 서비스는 처음에는 동시 사용자가 100명이지만 어느 날은 10,000명이 될 수도 있고 10만 명이 될 수도 있다. 그럴 때 RDB로 보통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클라우드 스패너라는 거죠. 예. SQL을 사용할 수 있는데,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는데 확장성이 무한하게 가능하다. 그게 스패너예요. 네, 그래서 RDB를 사용하면서도 그런 니즈가 필요하면 스패너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옵션으로 데이터 스토어고요. 데이터 스토어는 가장 일반적인 NoSQL DB라고 보시면 돼요. 예,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를 아주 플렉서블한 스키마를 가지고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일반적인 DB, 트랜잭션도 좀 지원되면서 이런 DB가 데이터 스토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가장 일반적인 몽고DB 같은 것들과 비교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NoSQL DB가 데이터 스토어입니다. 예, 그 스키마 구조가 간단하다는 게 아니라 유연하고 그렇게 되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표를 통해서 보여드리면 맨 왼쪽에 있는 게 NoSQL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일반적인 NoSQL은 데이터 스토어.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저장하고 빠르게 읽을 경우에 또 무한 확장이 필요한 경우에 빅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저장하고 그리고 RDB는 클라우드 SQL과 스패너가 있다. 근데 스패너는 언제? 확장성이 무한하게 필요할 때. 10노드, 100노드를 확장하고 싶을 때 스패너를 사용하시면 된다. 그리고 빅쿼리에 대한 얘기는 오후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예는 사실은 이제 직관적이에요.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는 데이터 스토어, 몽고DB나 이런 데이터베이스랑 비슷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고요. 빅테이블은 아주 빠른 읽기 이런 것들, 그래서 광고 데이터, 금융 데이터, IoT 데이터 이럴 때 적합하고요. 스토리지는 파일이니까 이미지 저장 또는 비디오 저장 이럴 때 사용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SQL과 스패너는 RDB니까 RDB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거나 트랜잭션을 사용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시면 되는데 근데 스패너는 확장성이 많이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빅쿼리는 오후에 점심 식사 하시고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점심 시간이고요. 30분 정도 휴식을 가진 다음에 오후 1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